조선여행사 아홉 번째 김육 조경일록인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것이 조선이 명나라에 보낸 마지막 사절입니다. 마지막 사절. 이게 끝나고는 이제 명나라는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양에 이제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심양에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니까 이제 북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1644년서부터. 자, 학교 많으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김육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여기 대장이었어요. 근데 대장이 글을 남기는 경우는 드문데 이 사람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 자기가 썼습니다. 그 잠곡 유곡이라는 잠곡 김육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그 뭐로 유명하냐면은 자가 백후고요. 이때에 그 명나라 갔던 사절인데 임무가 뭐냐면 동지사, 송절사, 천추사 요 세 개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세 팀이 갈 걸 한 팀이 간 겁니다. 동지, 그다음 송절, 천황의 저 황제의 생일, 천추, 황세자의 생일 이걸 축하하러 간 거예요. 세 팀이. 그리고 김용은 그 대동법으로 이제 유명한데 아마 그 배우셔가지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동법이 이게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대등법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뜰 때까지 그 힘을 이제 들여가지고 조금 확장을 했고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넓혀져 가지고 그 전국은 아니지만 많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죠. 뭐 그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김육의 그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 삼패동에 있다고 해요. 그 워낙 유명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현창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36년 인조 14년에 6월 15일 날 이 박물을 꾸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물이 뭐냐면 그 그 지방이라는 뜻이 지방. 물은 물건. 그 지방의 특산물을 꾸렸다. 이건 뭐냐면 조선에서 나는 특산물을 꾸렸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공품입니다. 조공품. 북경에 가져갈 선물 꾸러미를 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임금을 이제 뵙고 그 이런 문서를 전달하라고 이제 전달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원이 한 30몇 명인데 이게 공식적인 인원이 그렇고 여기에 그 뭐 가이드 그다음에 그 짐꾼 뭐 등등 배 타고 왔는데 배 사공까지 하면 이제 많은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사가 있고 어 3사가 이제 중핵이고요.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서장관이 있고 세크레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원들이 그 통역사들입니다. 통역사. 이 통역사들은 저번도 말했지만 중국어가 아주 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에 그 올라가서 이제 항상 하는 듯이 하듯이 평양에다 가가지고 기자 뭐 저거 해가지고 기자 그 운무를 봤대. 기자 운무. 근데 기자가 몇천 년 전 사람이라고 이제 전설이 돼 있는데 그때 판 우물이 있는데 그 물 맛을 보니까 뭐가 맛이 좀 특이하더라 라고 썼습니다. 한마디씩 다 해요. 그다음에 소물 따라 들어가서 무열사를 관람하니 석성, 명나라 병부상사와 이여백 두 사람의 화성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조선은 그 명나라 장수들 몇 명을 그룹을 져가지고서 그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열사라고 있고 다른 두 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이거를 모시기 시작해서 제사를 지내서 언제까지 가냐면 조선 말까지 가요.
여기에 비해서 이순신이라 할지 조선의 장수들을 제사 지낸 건 하나도 없어요. 조선 정부가. 이거 이제 그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소를 잡아가지고서 술을 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먹였다. 이, 이 전통적으로 조선에서는 무슨 큰 일이 있고서 무슨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일한 사람들을 먹이는데 나라에서 할 때는 되게 소를 잡아요, 소.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할 때는 되게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 근데 그 전통은 뭐 제가 볼 때는 1970년대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 타고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왜냐하면 이미 요동이 막혔기 때문에 그 배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해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래가지고 이 해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7월 20일 피도 앞바다에 당도하니 해가지고 그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선은 대장이 타는 선이에요. 상사. 대사가 타는 거고 2선은 그 부사가 타는 거고 3선은 서장관.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를 명칭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피도란 말이에요. 피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섬인데 그 피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섬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했던 섬이에요. 자, 이때 갈 때에 행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서 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섬들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일로 갔잖아요, 일로. 일로 가가지고서 산동성에 가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언제부턴가는 율로에서 이렇게 갔어요. 율로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배를 타고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내려가서 이제 산해관을 지나가지고 북경까지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중국 명나라 말기에 사회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반란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전한 루트를 택해 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피도가 어디냐면 피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피도. 피도가 여기 있어요. 평안도에 있는 섬이 있죠. 고안섬. 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 평안도고 여기가 신의주고 여기가 단동, 답사갈 단동이 여기인데 압록강이고 여기 가도라고 써 있죠. 가도. 이 유명한 섬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정식 명칭은 가도인데 통상 피도라고 불렀어요. 피도. 이게 역사로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게 돼가지고 유명한 거예요.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뭐 산만 있잖아요, 산만. 이 가도에 평지가 없죠, 평지. 네? 근데 이게 그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 명나라가 이렇게 노란 데를 지배했었는데 이 여진족이 내려와가지고서 다 물리쳐가지고서 이만큼을 지배를 한 거예요. 지배를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동을 해서 갔는데 이 길이 막힌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밑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도가 여기 있는데 그 중국 지도를 이 중국 지도를 잘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 피도라고 써 있죠. 피도. 보이세요? 피도. 자, 이 전후 맥락을 보면은 1919년에 저번에 했듯이 사로 전투가 있었고 21년 3월 10일에 심양성이 함락되고 3월 19일에 요양성이 함락되고 그 이후 명은 요동성을 상실해 갖고 조선과의 육로 교통이 끊기게 됩니다. 이만큼.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은 조선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요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위치한 가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여진족이 차지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다시 뺏으려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조선에 와가지고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조선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걸 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명나라에서. 그 조선이 안 된다고. 니네 군대 우리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무인도에 왔습니다. 무인도에. 무조건 밀고 들어왔어요. 무인도에. 그게 피도입니다. 피도, 가도. 명나라 군대가. 그러고서 조선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실지를 회복하려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공격하고 이 뒤에서도 같이 조선하고 협력해서 공격하면은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를 주도한 장수가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모문용. 모문용이 군대를 끌고서 피도에 주둔했어요. 피도에 주둔한 이유는 조선이 내립 진주에 반대를 엄청나게 끈질기게 하니까 차마 그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킬 수가 없으니까 미군은 지금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키잖아요. 명령 못했어요. 그리고 왜 피도에 주둔을 했냐면 이미 요동에서 피난한 난민들이 중국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왔다가 조선서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막 간 거예요. 갔는데 피도에 많이 갔어요. 피도에. 왜 피도에 갔냐면은 피도에 사람이 살지 않고 뭐 농지는 없지만 끝이 버틸만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모문용이 그 이유를 들고서 자기네 유민을 보호하고 조선과 협력해서 명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주둔시키고서 여기서 그 모문용의 군대가 조선에 대해서 온갖 그 나쁜 짓을 다 해요. 계속 먹을 거 내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그러다가 이제 모문용이 그 장수인데 여러 가지 무슨 그 부정 이런 데에 연루되가 그래가지고서 처형을 받습니다. 1627년에. 그 이후에도 명나라는 군대를 계속 주둔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1637년 이때가 이제 중년 날이죠. 무슨 날이냐면 조선의 왕이 인조가 명나라한테 청나라 태종한테 무릎을 꿇은 날이에요. 그 이후에 이 청이 피도를 공격해가지고 경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피도에는 그 중국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37년까지 요 가도에 피도에 피도를 점령해가지고서 그 대거 군대가 주둔해 있던 셈이죠. 이때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뭐 하여간 그런 그 스토리가 있고요. 자, 저 봐서 자, 이 피도에 올라가서 도독이 피도에 주둔해 있는 명나라 군대의 대장이에요. 도독에게 그 보였더니 그 내일 보겠다 뭐 등등. 그래서 보는데 여기에는 이 천총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중대장 정도의 직급인 사람인데 이 사람 한복이라는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나는 본성은 김이요. 영남의 비한 사람인데 16세 요동에 들어와서 한시성을 가진 자의 양자가 되어 뭐 등등 해가지고 명나라 군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접반사의 관사에서 숙박하였다게 되어 있어요. 접반사는 조선의 관리예요. 조선의 관리.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대장이 오니까 조선에서는 그 명나라 대장을 접대한다는 연락책으로 고위급 관리를 하나 보내요. 보내고 동시에 그 통역관들을 파견해 가지고서 그 조선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가도 피도에 조선인 관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등. 근데 이 보니까 이 도덕이 도덕이 군영을 그 아래에 개설하여 총가가 골안과 산등성 마루에 늘어섰는데 대략 3,000호쯤 되어 보였다.
그 조그만 섬에 한 3천 호가 있는 거야. 새로 진 거야. 이게 사너리를 가로질러 통로를 만들고 12개의 진지를 나누었으며, 그 다음에 이 섬의 병력이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예? 그 조그만 섬에 1만 2천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진, 그 만주에서 볼 때는 배후에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지, 위험. 그죠? 그런데 이 뭐 궁시를 굉장히 사치롭게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생활을 하는데, 뭐 이렇다한 그 얘기를 이제 적고 있는데,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 당시의 피도의 가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이게 중국 자료에도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죠. 자, 그래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그 피도에 있는 명나라 대장에게 나가서 그 서로 상견례를 이제 했다.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도둑이 호송표문, 그러니까 도둑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사람들을, 조선의 사들들을 그 인도하라고 이제 군대를 붙여줘요.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접반사가 이필령이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오신 및 선신에게 제사 지내고 뭐 등등 해서 녹도를 지나고 석성도를 지나고 장산도에 도착했다. 이 지도를 잘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는 그 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동반도의 남쪽에 있는 섬들이에요. 남쪽에 있는 섬들.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순이 에, 그 요동반도 맨 끝에 있는 도시죠. 거기를 돌아서 다시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네, 광록도로 향하여서는 풍세가 불리하고 광록도를 지나서 복자산에 이르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자, 가는데 여승구를 지나서 쌍도에 이르렀다. 이거 보시면은 뭐 전혀 그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가면서 도둑이 병선 20여 척을 거느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병선들이 보이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서장관까 왜냐면 지금 이 명나라 군대는 지역을 나눠 가지고서 담당자가 있어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다른 담당자의 보호를 받고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있는 대장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협조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왔더니 도둑의 병선은 한 80여 척인데 뭐 엄청났다. 그 규모가.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요동반도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배에서 그 숙직을 하면서 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기를. 작년에도 동지사 최길이 여기에 와서 15일간을 머물렀고 그 이름을 돌려 썼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름을 써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각 화도가 아슬아슬하게 보이더라, 각 화도. 그 다음에 영훈이와 산해관 등이 이 시야에 들어왔다. 자, 이거를 조금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쯤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쯤에서 바라봤는데 여기 지도가 작아가지고 섬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 여기가 각화도예요, 각화도. 영운이라는 거는 요 육지에 있는 성이에요, 성. 그 다음에 산해관은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산해관. 근데 여기서 날씨가 좋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아슬하게 보이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너서 이 섬에 도착해가지고 섬에서 육지로 가서 이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정이.
어, 아니야. 이거 더 가야 되네. 예, 각하들을 바라보니 한 점의 조그마한 탄환 같고 영혼이와 산해관 등이 환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쪽 서쪽에 남쪽으로는 이러이러한 그 섬들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배를 띄워서 이경의 각하도를 지나서 영원 앞바다에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그러니까 육지에 이제 배를 댄 거예요. 각하도를 지나서 여기서 듣건데 이 노적이 어디 어디 있다. 노적이 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뭐 이 명나라 군대가 어디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진족, 그 만주족. 여기서부터 이제 생생하게 이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이 여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만주족이. 계속 이제 공격을 이제 해대고 뭐 약탈도 하고 하니까 그 이제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유시의 육지에 내려서 관음사에 이르니 승려들이 완강히 거절하다가 한참만 해요. 허락해서 그대로 유석하였다. 이거 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승고적은 반드시 들립니다, 이게. 이게 다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명한 그 절이며 뭐 어떤 지점이에요. 반드시 그 들려봐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경비도 송차관 서수가 간사를 마련해 주어서 편히 쉬고 후에 황문청의 여염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병비도 요 도라는 거리 길도자인데 병 군대 비 이 뭐 준비한다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지는 구역을 또 나눴어요. 구역을 전부 나눠가지고 무슨 도라고 불렀어요. 무슨 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도. 여기까지는 무슨 도. 경기도 뭐 그 강원도 이런 도가 아니라 그 군대의 군사 영역을 가른 겁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이 여기 있는 대장의 그 보호가 필요해요. 허가가. 자, 그래서 거기서 보낸 그 차관 관리가 그 관사를 마련해 줘서 편히 쉬었다. 이 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300호나 되며 사관은 6군데였다. 이 섬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섬에도 이제 사람이 한 300호 정도가 살고 있다. 듣건대 금주의 적도들이 아직 물러나지 않아 군사를 나누어 어디로 향하고 금주성 안에는 적도에게 내항한 사람이 있었는데 잡혀 죽임을 당하고 영원성 안에서도 네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뭐 등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원성의 북쪽에 있는 요양하고 영원하고 중간쯤에 있는 데가 금주입니다. 금주. 그러니까 금주는 이미 이 여진족이 이제 지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의 대진이 영평부에 있는데 노략질을 한 물건을 모아서 수레 한 대, 노새 12필을 메어 모두 800여 대가 북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나 관이 요소마다 파수하고 있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영평부는 어디냐면은 북경 근처예요. 북경 근처. 이건 뭐냐면 벌써 북쪽에서도 밀고 내려와가지고 북경 근처인데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서 다 뭐 그냥 그 노락질을 해가지고서 이, 이 수레가 800여 대를 800여 대가 움직이고 있다. 800여 대가. 그러니까 이게 그 규모를 이제 알 수 있죠. 또 말하기로는 관내에 저기 이달부터 4일까지 여기를 경유해가지고서 모두 탈출해 북으로 갔으며 병부상서 장봉익은 독약을 마셔 죽고 미룬도 어사 또한 스스로 목매 죽었다 하니 달적을 놓쳤기 때문에 추륙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리라.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줄 써 있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영평구에 와가지고 노락질을 하고 사람 죽이고 해가지고서 물건을 800여 대를 끌고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빠져나가는 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벌을 줄 것 같으니까 이 병부상서가 뭐냐면 국방부 장관.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목매 죽었대. 이 책임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미룬도 어사. 이 미룬도도 바로 북경 그 바로 위에 있는 데인데 여기를 담당하는 이 어사는 감찰관이에요, 감찰관. 이 사람도 목매어 죽었다. 그 전근대에서는 모든 관리들이 그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를 못하면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한 거는 대개 그냥 그 사형을 시켜버려요. 장관이고 뭐고 없습니다. 상하가. 그렇지만 황제는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을 안 져. 책임이 없어, 자기는. 책임 위에 존재하는 존재야. 자, 그 다음에 그 듣건데 어젯밤에 적이 군량을 실은 배 9척을 육주하에서 불태웠다 하는데 그 뭐 이것도 다 북경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흉흉하죠. 흉흉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행에게 급료를 나누어 주었다. 원역은 38인인데 이 3사하고 통역관들 각각 1200, 1125문씩 이고 수부, 그 격군이죠. 그 뱃사공 이런 사람 129인인데 525문씩 주고 그다음에 인정은 뭐냐면 그 소위 와이로를 쓰는 돈이에요. 중국 관리들한테 주는 돈. 일을 그 처리해 달라고 쓰는데 이만큼이나 이제 준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만큼을 갖고 있었는데 나누어 주고서 나머지 이것은 주방에 귀속을 시켰다. 이 저녁 때 달병이 와서 조가장을 불태웠다. 이 달병이 노족하고 똑같아요. 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그다음에 그 다음날 사장관이 등로를 돌리기를 요청하는 일로 정문과 예단을 가지고 영원성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막 들리니까 이 안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했던 길로 가지 않고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고태감이 영혼성으로 들어왔다. 태감의 이름은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성이 그 방어 진지잖아요. 이 성이 엄청 커요. 근데 여기에 환관이 있어, 환관, 태감. 태감이 환관입니다, 환관. 자, 이게 이제 재밌는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장관과 함께 각가서 조향사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 조향사는 해안의 높은 곳에 있으니 시야가 트여 관망하기에 매우 좋았다. 뭐 등등 이제 시일이 지체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구경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태감의 아문으로 갔다니 아직 안 갔네요. 태감의 아문으로 갔더니 태감이 먼저 군문에게 가라고 하였다. 자, 태감이 환관인데 영원 위에 있어요. 영원성에. 그다음에 군문. 이 군문은 뭐 얘기하냐면 이 군인 조직에 그 대장한테 가라고. 이거 요 지금 이 군사 조직이 있는 군사 조직이 방어를 하는 곳인데도 군사 조직이 있고 요 환관 조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성 안에. 그러니까 역관을 시켜 군문에게 글을 올려 가는 길을 변경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다. 군문이 모두 준하했다. 그다음에 태감의 아문에 갔더니 태감이 비로소 맞아들였다.
현관열을 행하는데 문답하는 말씨가 은근하였다. 그 다음에 아까 고태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태감이 또 있어. 유태감을 그 배니까 국왕의 예단을 모두 받고 백능과 백견, 이 옷감들을 각각 두 필씩 보내와 살해했다. 자, 태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영원위에서 그 군대가 열병하는 것을 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마병과 보병이 약 1만여 명인데 창과 칼은 햇빛에 번쩍이고 투구와 갑옷은 선명하였다. 큰 들판에 진을 쳐 접전하는 형세를 취하자 철기는 돌격하고 포성은 땅을 진동하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한 지방이 조그만 성인데 1만 명이 있잖아요. 이 군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이 전국에서 군대를 모집했을 때 가장 많이 모집했을 때 전국에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는 이제 규모가 이제 다른 거죠. 예, 병비도가 여기를 담당하는 병비도가 처음으로 수레 5대를 내주었다. 여권 등을 시켜 전례에 의하여 군문에게 공문을 드렸더니 군문이 병비도에게 이첩하여 세대를 더 주고 노새와 사람을 모두 고용해 오게 하였다. 그러면 8대가 되는 거죠. 8대. 8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유태감은 노새 15마리와 사람 10명을 두고 있고 도사는 노새 5마리가 있었는데 모두 고용하여 가기를 청하여 서로 다투기를 맞이하니 기이한 일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조선 사신이 왔을 때는 모든 경우를 돈 버는 기회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레가 움직일 때 자기네 노새를 고용하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영원성에서. 하여간 뭐, 그 오후 영호는 이제 출발했는데, 같이 따라오는 중국의 그 관료로서 왕과 상이인이 함께 갔다. 저녁에 산해관의 나성에 도착하니 대략 60리를 갔다. 이 관위의 적은 겨우 4천 명 정도인데, 나누어 투진을 만들어 혹은 사서 여기에 공격하고 여기를 공격하여 나성 3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 여사를 모두 불사르고 시베를 머뭇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와서 한바탕 다 한 거예요. 산해관 근처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해고선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나성이라는 것은 동문 밖에 조그만 성이니 행인들이 출입할 때 병부주사가 관문 안에 앉아서 일일이 점검하였다. 밤늦게 나가는 사람 및 저녁 저물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숙박할 곳이 없게 되므로 이 성을 살게 한 것인데 고하자는 백성이 삼천호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성이 하나 있고요. 성 밖에 여기하고 겹쳐가지고서 붙어있는 조그만 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나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 오가는 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이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하다가 딱 줄이 끊겨가지고 점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자야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허벌판에서 자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새끼성을 하나 더 지은 거예요. 졌는데 거기에도 이미 집이 한 3,000호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일찍 관문으로 들어가서 이 산해관의 주사를 보고 예를 행하니까 조사가 답대하였다. 뭐 등등 있고요. 근데 가면서 뭐 이재무효도 배열하고 뭐 등 유명한 곳은 다 가는 거예요. 가다가 10월 26일 날 이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선비가 역관들을 보고서 말하기를 자기가 북경으로부터 오다가 9월 통보에 심도독 제본을 보니 그 심제독이 누구냐면은 그 아까 피도 있죠. 피도 가도 거기 있는 대장이요. 이 사람이 보낸 보고서를 보니까 여진족이 조선을 협박해가지고 공물을 들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 1636년이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나라. 이미 청나라라고 불러요. 후금에서 청나라가 됐죠.
자, 여기서 조선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가면서. 출발해서 고려촌을 지나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자, 그 다음에 도중에 짐을 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더니 노족들이 사로잡아간 아이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혹은 찾고 혹은 찾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자가 계속 이어졌다. 또 길옆 성문과 점포의 벽에는 곳곳마다 방문을 걸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성명을 쭉 써서 붙였으며 돈을 걸어 찾았겠다는 사람이 이로 헤아릴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진족이나 이 몽골에서 중국을 치잖아요. 치면은 물건만 뺏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잡아 애들을. 그 왜 애들을 잡아가냐면 애들은 도망 못 가니까. 그리고 애들을 잡아간 이유는 부모들이 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찾아오려고 그러지. 그럴 때 돈을 싸들고 찾아가야 돼. 돈을 싸들고서. 돈을 싸들고서 가면은 죽이지 않고 돈 받고서 보내줘요. 다음에 또 잡아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당시에 그 사회상을 말해주는. 그 다음에 이 관군이 거의 20만으로 도적의 뒤에 100리쯤 떨어져 오면서 끝내 싸워보지도 않고 총과의 재물을 노락질하고 부녀자를 욕보임이 여진족보다 더 심했다. 중국 군대한테 개판인 거예요, 개판. 얘네도 뭐 아무것도 안 가리는 거야. 노락질에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군대 본성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전 군대. 자, 저녁에 계주에 이르렀다. 계주는 이제 그 마지막 그 만리정성이 있는 곳입니다. 계주가. 예, 북경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은 천진시에 이제 속해 있는데 성 안에 동락자가 있어서 가보니까 3층에 누각을 짓고 관음부를 그 안에 세웠는데 뭐 엄청났더라. 그 김육국도 가봤지만 저도 가봤어요. 여기 동락사. 그 계주에 있는 동락사. 그다음에 조양문에 이르니까 이게 지금 조공을 바친다고 북경 간 거 아니에요. 북경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조양문. 가니까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 환자. 환자가 뭐냐면 이게 환관이에요, 환관. 태감. 태감이 문을 안 열어줘. 그 손님인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니까 열어줬대. 돈을 열어주죠.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옥화관에 이제 여장을 풀었다. 게스트하우스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홍려 씨가 애교를 담당하는 그 부서예요. 여기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고서 여태까지 온 길을 쭉 자세하게 이제 적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오면서 왔던 길들을 이제 그 산해관을 지나서 북경에 오면서 본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도로에는 상인과 나그네가 부절하여 10여 명씩 무리를 지었다. 혼자 다니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세상이야.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돼야지만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 안전을 위해서. 근데 소는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집들을 보니까 집은 전부 흙으로 두껍게 덮였다. 평평하게 해놓아서 비가 새지 않는다. 왜 지붕을 흙으로 했냐? 와가지고 불을 하도 싸질리니까 흙으로 한 거야. 흙으로. 그 도적이 비록 불을 질러도 쉽사리 타지 않고 연쇄되는 걱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생존의 이제 기술이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오다 보냈더니 이 문명의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왔더니 보니까 뭐 이교도에 음사에 뭐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봤지만은 조선사들이 오면은 이 중국에 대해서 은근히 그 경멸의 언사들을 많이 그 펼칩니다. 이중적인 그 담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리도 굉장히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 태감, 요 환관들은 각 지역에 커다란 농장이 있어, 농장. 그러니까 농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성을 쌓은 거예요, 성. 그다음에 중국의 풍습을 보니까 산에 장사 지내지 않고 들판 밭 가운데 혹은 길가에 평지에 장사를 지내는데 봉분의 모형은 윗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그 쑥심지와 같았다. 그 중국에서 이쪽 그 중국 지역을 그 기차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밭을 많이 지나잖아요. 그 밭에 무덤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덤들. 야, 어떻게 저렇게 밭 가운데 무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산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밭 가운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듭니다. 그 사대부의 묘소는 그렇게 한 구역이 있는데, 그 수십 개가 이제 그 있고, 봉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누구누구의 선영이라고 써놓았다. 제사 때는 반드시 근데 지전을 불태움으로 무덤 표면이 많이 그을려고. 이 중국서는 이 기도를 읽을 때 종이 돈을 태워요. 이게 왜 종이 돈이냐면은 이 저사상으로 갈 때 그 길목에서 지키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냥 못 통과해. 그 돈을 줘야지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돈을 이제 그 태우는 겁니다. 그 돈 들고서 잘 가시라고. 이게 그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커럽션 구조가 이 지하 세계까지, 예? 사후 세계까지 침투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명나라 하늘같이 받들어. 그죠? 그왜 그럴까? 조선 사람들이 바볼까? 무슨 정신분열증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뭔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겠어요? 왕조의 보존이에요. 왕조의 보존. 자, 그 다음에 그 일찍 일어나 대궐에 갔다. 우리나라에 숙배해 왔던 것이다. 그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밝아서 들어가려 했으나 판관이 여기서도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침에 황제한테 절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돈을 또 줘야지 들어가.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전부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선처 모자로와 유선 육자로 칼 14를 준 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문을 지나서 그 반열에 서가지고서 자, 이것이 이제 사배하고 삼고구도 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서 술과 밥을 먹으라고 해서 갔더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다 집어갔다는 거죠. 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다음에 사은하고서 구두 네 번을 하고서 그 나왔다. 그 예배에 와서 상서, 이 장관을 만나니까 상서가 강봉원인데 당에 나와 있었다. 그뭐 무릎 꿇고 절하고 읍하고 이제 하고서 이제 그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관료들한테도 또 인사를 하고서 또 여기에 가서도 관료들한테서도 인사를 하고서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서 지금 얘기하면 그 외무부 장관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교자를 타고서 중대청으로 우리들을 불렀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은사와 동지사의 방문을 예부에게 점검받으며 우리들이 친히 나아가 드기를 요청했더니 예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관들을 정지하고 문 안으로 보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사절이 그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잖아요. 동지사, 성절사, 천주사.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 임무에 따로따로 전부 조공품이 있어야 돼요, 조공품이. 근데 이거를 바치려고 하니까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료들한테 또 뇌물을 줘야 돼. 이거 받으시라고. 우리가 갖고 온 박물이라고, 조공품이라고. 그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영제궁으로 가서 동지 연의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동서반으로 줄을 나누어 서로 마주서고 북을 치면 읍하고 각기 반으로 달려가 북향하고 개상에 선다. 이게 이제 황제를 향해서 그 예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잘 읽어보세요. 이게 소위 문명의 상징이에요. 문명의 상징. 그 황제한테 표하는 그 충성의 예절입니다. 예절, 에티켓. 자, 동서에서 창하여 사배하고는 몸을 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또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무릎 꿇고 진홀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삼무도 세 번을 땅에 굴러 춤추는 거. 그러니까 엎드렸다 일어났다 땅에 굴러 뒹굴면서 또 뭐 막 그 춤추고 뒹굴면서 춤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출월하면 꿇어 앉아가지고 산호하면서 또 사대하고 이 산호가 뭐냐면 이 여기서 꿇어 앉아 한다고 그랬는데 서서도 해요. 이 손을 막 공중에 막 흔들리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괴성. 이게 문명의 그 상징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걸 멀리서 지금 본다면 웃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 또 뭐 몸을 펴고 절하고 구부렸다 앉았다 뒹굴다가 등등 해가지고서 예를 마쳤다. 예. 이것이 유교 클래식에 나와 있는 경제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예. 예? 근데 이걸 한번 했으면 영광로또 생각해. 땅에 한번 뒹굴고 손 들고서 홍에 막 내지르고 괴성을 한번 지르면 일상의 영광이라고. 그게 납득이 갑니까? 내리 바로 동지인은 하늘의 교제 드림으로 하례를 불러서 26일로 행한다고 했다. 그 새벽에 또 일어나 가지고서 그 뭐 계속 가요, 약간 그 자금성 앞에 가가지고서 황제를 향해서 그 예를 이제 표하는 겁니다. 예부상서 강봉원의 재물을 탐독함이 한이 없어서 지난번에 자문의를 가지고 소갑 의문에게 죄를 돌려 여러 차례 장형하고 인하여 냉고된 보루에 구금하였으니 대개 해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부상서면 외무부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자문이 뭐냐면 외무부에 보내는 조선 국왕의 문서예요, 문서. 근데 이걸 갖고서 이제 트집을 잡았다는 거죠. 트집을 잡았는데 화를 누구한테 냈냐면 자기 밑에 있는 하급 관리한테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매로 때리고 그다음에 구금까지 했대. 왜 그랬냐면은 너 임마 이거 받을 때 왜 맨손으로 받았냐고. 그래서 때린 거예요. 어? 은을 주둑하게 받고서 이걸 이 서류를 받지 어떻게 맨입에 이걸 걔네들이 제출할끔 했냐고 자기 부하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모부 장관이. 자, 그래서 의문이 매양 와서 공갈 협박하여 이르되 상서가 탐심이 심하니 뇌물을 주어 나의 죄를 좀 면해 줄 수 없겠냐고 했다. 그래서 여관들이 인삼 상근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를 땅에 던지면서 반드시 30근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삼이 30근이면 엄청난 값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상서가 그 장관이 문서 하나 받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두드려 패고 그 문서를 받는 값으로 인삼 30근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한테. 그러니까 김육이 버티니까 우리는 어? 이렇게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세 번이나 글을 올려가지고서 뭐 탄원을 하니까 상서가 일단은 봐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서가.
또 공로를 변경하고 소왕을 무역한 이유 그럴 때 상사이르기를 이는 모두 중대한 것이라 비록 국왕이 주청한다 하여도 성서가 어려울 터인데 하물며 배신의 정문 한 장을 어떻게 지청하겠는가? 이것도 결국 전부 뇌물을 가져오라는 게 뇌물. 모두 뇌물을 먹으려는 것이다. 근래에 벼슬아치들 사이에 탐지한 풍습이 성하여 행해지므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황금으로 서진을 만들어 책소에 끼워 주니 금값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이거 황금을 납작해 가지고서 문서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갖다 바친다 이거죠. 이전에는 제독의 예단이 인삼 3근 4근에 불과하여 또 때로는 혹 받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5년 후에 5근으로 증가하고 작년 사행 때는 또 15근으로 증가했다. 이 제독이 누구냐면은 게스트하우스의 관장이에요, 관장. 이 게스트하우스면 애국적인 사절 아니에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독도 한 그 기회를 맞은 거예요. 굉장히 그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러면서 뇌물을 요구하는데 어느샌가 인삼 15근으로 증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제독에게 예단을 주었으나 3, 5금 및 기타 토산물이었다. 이 김육이 이거 안 된다고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서 그 5근이지만 역관들이 별도 10근을 더 주고 부사가 또한 그 3, 2근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 15근 다 준 거죠. 17근 준 거죠. 엄청나게 이제 갖다 바친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그 원장한테도. 그 토사물을 내부에 진상하였다.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이제 그 관찰도 있어요. 오늘 환관 300, 3,000명을 뽑는 날이라 예부의문이 꽉 찼다고 합니다. 3,000명을 뽑는데 환관들을. 환관들이 말 달리고 칼 쓰는 것을 시험하여 대우를 지은 것이 거의 5만여 명인데 응모자가 5만여 명. 오히려 부족하여 여겨 더 선발하는 것인데 반드시 주선하는 태감에게 뇌물을 바친 다음에 당선된다. 이것도 뇌물을 바쳐야지만 황관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어? 가난한 사람은 비록 재주가 있다 해도 붓빌 수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물러가는 자까지 있었다. 3년마다 3,000명씩 뽑는 것이 그 정례인데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은 반드시 한두 명은 고자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서로 환관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어?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혜택이. 이 규모가 참 대단하잖아요. 3천 명씩 뽑는다. 근데 지원자가 5만 명이면 너무 10, 18대 1인가? 어? 이 고시보다도 힘들어요, 이게. 방문은 이미 내부에 진정하 있는데 제독이 와서 말하기를 수달피는 털이 손상돼 질이 좋지 않으므로 차지 태감이 물려보냈다고 한다. 이 태감들이 많아요, 환관들이. 이제 환관들이 몇 명이라 해서 8만 명, 어떤 많을 때 1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별놈이 다 있는 거기. 별직책이 다 있는 거야. 얘네들도 박물, 조공을 받을 때 퇴짜를 자꾸 넣는 거야. 왜냐? 그 뇌물을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소갑 우문이 은밀히 역관, 아까 이 소갑 우문이라고 있었죠. 이 소갑 우문, 소갑 우문. 요 사람이 와가지고서 들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역관한테. 노적들이 이미 군사를 일으켜 동으로 향해 갔다는 변방의 보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진족이 조선을 향해서 이미 출발했다. 군대를 보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변방에 있으니까 계속 척후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아니까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제독이 그 게스트하우스의 원장이 사람 하나 보내와가지고서 놀라지 말라고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상서의 부탁이라고 돈 8개미를 가지고 와서 홍지, 백지 각 100장씩을 구해달라고 하고 자기도 그와 같은 수량을 요구했다. 이 상서가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이 돈을 보내가지고서 요 종이를 갖고 오라고, 종이. 이 조선의 종이가 굉장히 질이 좋고 고가거든요. 근데 무조건 갖고 오라기 뭐 하니까 이 동전을 8개미를 이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 57장, 설화지 7장 7권으로 제독의 요구에 응하고 그 돈은 도로 돌로 돌려주었더니 제독이 돈은 받지 않고 자기 뜻을 차지 않아 성내에 연명하며 갔다. 그다음에 아까 그 동제사 있었고 성절사 있었고 천추 황세자의 박물 황세자 그, 천추사 이제 그 박물도 이제 보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육이 북경에서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해주는데, 근데 의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건데 나라 안에 난리가 일어났다니 제사를 올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오늘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제삿날이요. 군자는 종신토록 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제삿날을 두고 한 말인데 듣건대 나라 안에 난리가 일어났다니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원이 그 마음이 상하면은 병이 더 나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진왜란이 났잖아요. 막 죽이고서 밀려오잖아요. 왜적이. 그 피난을 하잖아요. 피난. 생사가 걸리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건 못 챙겨도 이 부모의 신주는 챙겨요, 신주. 그다음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신주를 우선 잘 싸가지고서 땅에 묻고서 피난을 갑니다. 그 제사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을 모시고 신주를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유익의 마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제삿날인데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감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절실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보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과거. 근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모인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우리나라 변두리를 침범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2월 11일, 2월 12일. 1637년 2월 11일. 그러니까 벌써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적이 패고서 물러갔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전된 소식인 거죠. 와전된 소식. 과거를 봤는데 중국에서 누가 장원을 했다. 300명을 뽑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이 대당이 아까 그 예부 상서를 지칭하는 말인데 예부 상서가 엄청나게 계속 짜대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고. 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제독도 계속해서
그 인삼을 더 내라고 이제 짜고 있는 겁니다. 상서가 또 그 소가업을 시켜가지고서 은장도 백첩선, 십자로와 경면지 10권을 요구해 오므로 일행의 것을 거두어 부채 백지 12권을 이제 보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드라마틱한 것이 있는데 좀 쉬었다 하실까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